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하루 건너 하루씩만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려서 죄송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제 영상을 베껴서 그대로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거를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거고 아마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그냥 박리다매로 하루에 영상을 막 엄청나게 올려서 수익을 올리고자 뭐 자구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긴 하겠죠. 근데 어쨌건 본인의 채널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롱런하기 위해선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자,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만하고, 자, 오늘 영상도 짧지만 이제 포인트만 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G7 회의가 코앞에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요.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코앞에 현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G7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G7 회의가 이제 중요하게 아마 작용을 할 거고 가상자산 시장에도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7 이거는 이제 선진국들이죠. 자, 어쨌건 부채 한도 협상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건 결정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코인 투자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여기 데빗이라고 여기 이게 부채죠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채 한도 협상이 됐다 안 됐다 지금 그거 갖다 이제 우리는 꿀렁꿀렁 거리는 시장에서 힘들죠. 자,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이 보따리가 커집니다.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이 보따리가 커집니다. 보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이 이 지탱하고 있는 이 팔의 힘은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여기 나무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보따리를 던져지겠죠. 그게 아마 CBDC가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아마 디지털 달러라는 CBDC를 아마 언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100년간의 기축통화기구기 때문에 CBDC를 만약에 가장 먼저 중국같이 언급을 했다면 현재 달러화는 폭락할 거고 위상이 더 빨리 흔들릴 겁니다. 어쨌건 이 보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의 힘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쨌건 이거는 스위프트 2.0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 원리를 갖고 코어를 잡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코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중요한 시점 제도권 수용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점이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이거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시중은행 주담대 빨아들이는 카카오뱅크 요즘에 그래서 K뱅크, 토스뱅크 기존 전통금융보다 금리를 대출은 더 낮게 해주고 이자는 더 많이 주고 약간 요런 시스템 그래서 전통금융보다 이용자 추이가 좀 많이 늘어나요.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잔액 추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사용자 빈도가 상향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모바일을 보시면 여기 이 카카오 홈에 보시면 여기 자산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산을 이제 클릭하시면 가상자산 실시간 금액 보기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 가상자산에 보면 내 가상자산을 연동시키면 내 가상자산에 관한 게 여기 쭉 뜨고 자 여기 코인명을 검색하면 그 코인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들어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카카오톡이에요. XRP 들어가 있고 클레이튼 들어가 있어요. 클레이튼도 지금 현재 참 말 많어. 뭐 어쩌다 저쩌다 얼마 전에도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유량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뭐 믹싱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매도를 했고 그것을 이제 대중들이 알아차리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됐죠. 그러나 근본적인 코어의 중심은 건강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손절하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XRP도 지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런저런 뭐 소송에 관련해서 우리 대중은 좌지우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왜 이 친구는 여기 왜 들어가 있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싱가포르의 DBS 디지털뱅크에서 이미 리스트업 돼 있어요. SBI도 왜 여기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집중을 했었는지 이미 소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갖다 뭐 날짜가 어쩌느니 이런 거 자꾸 막 거기 날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봐야 골치만 아파. 이 사람 저 사람 말 막 휘둘리지 말고 그냥 코인의 끝판왕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진행시키면 돼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타일달러화가 진행되면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CBDC와 가상자산은 그 라인을 통해서 유통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이 친구가 있는 거고 언제나 제가 이제 변함없이 예전서부터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비트코인 어쨌건 지금 카카오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체성을 갖고 중심을 잡고 내 방향성에 관해서 이 대중이 뭐라고 하건 이 블로거가 뭐라고 하건 이 유튜버가 뭐라고 하건 내 자신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큰 수익을 반드시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리저리 뒤퉁뒤퉁 거리고 뭐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양상이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제가 이제 타일달러화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팬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일부분은 삭제시키고 뭐 하여튼 중요한 것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분들은 뭐 제가 매일매일 이제 제공을 해드리니까 경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 아니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시면 뭐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도체 넘어 식량, 식냉전 온다. 중국, 미국 곡물 수입 감축의 전력. 이게 뭘 뜻하냐면 보시면 기존에는 특히 이제 대두 중국은 대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달러를 사용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 대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1년 전에는 72% 그리고 현재는 37.8%로 반토막. 그러면 2023년인 지금에서 24년이 되고 25년이 되면 반의 반토막이 나고 어느 순간 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거래를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 급증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수입 노선을 다극화하는 거예요. 다극화하면 여기서 브릭스 국가들 있죠. 아시겠지만 브릭스 국가들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데 19개국이 여기 들어가는데 멕시코라든가 뭐 특정 유럽의 특정 국가라든가 그러면 여기서 달러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타일달러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브릭스가 9월 안에 공동통화를 발행하겠다 그거를 뭐 시행하겠다라고 뭐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그럼 향후에 타일달러화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설마 미국이 설마 타일달러화가 실제로 진행될까? 제가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년간의 기축통화국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그냥 급작스럽게 큰 걸음으로 어떻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어떻게 100년간 기축에 있었던 달러가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2030년까지. 이런 관점으로 이 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분법 논리로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이게 납득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이제 G7은 좀 저성장 국면에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인구 고령화의 인구 감소 면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중국이나 뭐 인도 얘기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 인구나 다른 측면에서는 G7보다는 앞장서 있는 현재 추세예요. 그리고 IMF에서도
성장에 관해서는 G7은 평균적으로 1% 정도, 향후 5년 동안. 여기는 중국이 5%, 그리고 인도가 7%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실제로 미국 FED 물가 목표치 충족하려면 1, 2년은 기다려야 라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유동성을 안 풀면 이 인플레가 그렇게 뜻하는 대로 원활하게 떨어질까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가 0.7%예요. 미국은 지금은 5%예요. 5%에서 2%까지 떨어뜨리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하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현물 시장에, 내수 시장에 많이 주입을 하면 돈을 많이 풀면 경제는 살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게 저성장의 고인플레입니다. 이거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G7이라는 이 이익 집단은 이 두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아마 향후에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유동성을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도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원하듯이 유동성을 주입한다고 해서 이걸 해결을 못해요. 특히나 인플레가 천천히 하락하거나 인플레가 떨어질 수 없는 환경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도 못해요. 이거를 아마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코인 투자를 하는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가상자산을 왜 모으는지, 아까 제가 첫 번째 장면에서 아마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중국도 있죠. 그러니까 인도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인도 얘기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뭐 이 WRX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BNB 페어가 사라지고, 자, BNB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 페어죠. 그리고 BTC 페어가 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이제 댓글에 이제 아마 이거 어떻게 됐냐. 근데 중요한 건 USDT가 거래량이 75%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인리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 와지어 X 측에서 블로그에 아마 글을 하나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바이낸스하고 관련해서. 그게 아마 정답이 될 겁니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못 되고 되고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분석이나 이런 차이지, 어쨌건 긁어 부스럼을 위믹스 같이 많이 만들어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끊고, 중국 1분기 자동차 수출 실적 일본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다. 아시겠지만 내수 시장이 받쳐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BYD라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 4차 산업 배터리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지하 자원을 워낙에 다 독점하다시피 중국이 인프라를 수직 계열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 국가가 그것을 제끼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BYD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탈달러화는 그대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빠르면은 2027년, 늦으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끼는, 그리고 특히나 조만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역할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의 패러다임의 터닝 포인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중파 미디어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언제나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대중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근데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조만간에 이제 지켜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마 공중파 미디어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망한다,
리오프닝이 망한다라고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이 올 거고 세계 경제는 붕괴될 거야. 아마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였는데 블랙록에서 3월 30일 날 레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고 또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다가올수록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거야. 이거는 선진국,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 얘기하는 거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블랙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랙록은 신흥시장,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냈다. 중앙은행들의 긴축통화 정책이 정점에 도달했고 중국 재개방과 달러 약세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파 미디어랑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진실일지 그거는 뭐 대중들이 각자 이제 선택할 부분인 게 분명한 거고 어쨌건 블랙록은 일관성 있게 3월 30일 날 레포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 뭐 블랙록은 제가 가장 이제 신뢰를 하는 투자 기관입니다. 그리고 권도영 보석은 뭐 부당 몬테네그로 검찰에 뭐 항소했다. 그래서 이 검찰이 항소를 했대요. 어쨌건 다시 잡아들여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써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권도영 빨리 잡아야 된다. 막 어쩌고저쩌고 댓글을 써요. 근데 미국으로 보내면은 사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저는 권도영 평은 아니에요. 그러나 권도영과 신현성과 관련해서 비하인드에 어떤 구조가 있었고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지면서 그 자본이 어떻게 움직여서 누가 이득을 받고 그 자본이 다시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바이낸스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슴푸레하게라도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권도영이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기사만 보면 그냥 권도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권도영이 모든 책임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안 잡힐까요? 왜 못 잡아들일까요? 검찰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송환되면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뭐 사람들은 뭐 100년형을 해야 된다. 에? 전 세계 정부는 공조를 내요. 미국과도 비슷할 거고 몬테네그로 한국에 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놨는지. 어쨌건 음모론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비하인드에 많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믹스에 관한 얘기. 자, 이것도 이제 300원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이제 뒤통수를 크게 맞았죠. 근데 코인 시장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끝나야 끝나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 언제나 말씀드리죠. 시나리오를 짤 때 이 사기꾼들이 5년짜리 시나리오 짜는 사람도 있고 10년짜리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코앞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크게 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5년, 10년 이 코인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월 매출액만 1,000억 원,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출시 3주차에. 근데 나중에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뭔가 구조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돼서 뭐 어떻게 움직인다, 리워드 체계가 어떻게 움직인다, 뭐 배팅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이 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믹스 코인을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걸 조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통수를 맞지 말자는 거죠. 우리 대중들만 빼고 이 사람들은 게임사가 됐건 닭사가 됐건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김남국 관련해서 앞에서 계속 뉴스를 갖고 환기를 시키고 결국에는 본인이 무슨 코인 가지고 있는지 등록을 해라. 그거를 법제화한다. 이 정치인들만 그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려야 될까요? 우리 개인들도 아마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신고하세요. 아마 이런 게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면 코인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100억을 벌었어. 여기서 20억을 가져가려면 20% 예, 세금. 그러면 코인 가격이 그만큼 올라야 돼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 세계 정부는 세수 창출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인구 감소가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데는 가상자산 시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카카오를 보여드렸잖아요. 왜 제가 그걸 보여드렸겠어요? 카카오는 전 국민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사용을 하는데 거의 70% 이상에 육박하게 거의 100% 가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는데 자 태국 체감 50도 넘었다. 때일은 폭염에 뭐 역대 최고 기온 경신. 이것도 탈달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엘니뇨, 라니뇨가 극대화돼서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자 기상이변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자 곡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브릭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추우면 극도로 겨울에 추워지면 우리는 난방을 더 많이 때워야 돼요. 난방비는 더 올라가고 전기세는 더 올라가고 이 에너지의 근본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인지 브릭스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무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 달러 사용 안 해. 탈달러화를 진행할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통화로 너희들은 사용을 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달러가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IMF가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리플사하고 CBDC에 관해서 뭐 같이 뭐 협력 관계에 관해서 얘기했다 뭐 이런 게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리플이 최종 통화다,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 지금은 아마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거래소가 영국에 있거든요, 보통. 영국에 있는데 이게 파생상품 거래 중에 70%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파생상품 거래소가 독일 아니면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니면은 프랑스의 파리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이거는 확정돼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의 1대1로가 2015년에 이게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이 1대1로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유로존의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하필 파생상품의 종착지가 여기 이동하는 게 왜 파리 아니면 프랑크푸르트일까? 왜 그럴까? 1대1로랑 사실 관련이 있어요. 독일이 실리 외교로 인해서 중국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고 프랑스가 아시겠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시주석을 만나서 뭐 우크라이나 협상에 관한 얘기나 무역적인 관계 실리 외교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상한 페이크 뉴스들이 하나 둘씩 있긴 하지만 코어의 중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의 공중파 미디어나 한국의 어떤 뭐 뉴스나 이런 거에 이제 학습되신 분들은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8년부터 저는 중국의 부상과 인도의 부상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금 공중파 미디어에서 인도의 부상과 인구의 중요성, 지하자원의 부상에 관해서 언급을 매일매일 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몇 년이 지나면 중국에 관한 얘기가 그리고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한 얘기를 중국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게 만약에 TV 프로에 나오면 아마 저에 대해서 아마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공중파 미디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쇼트 마이클 베리 중 빅테크의 투자 역배팅 또 한 번 성공할까? 지금 헤지 펀드들은 리오프닝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돈을 빼고 있다는데 마이클 베리는 오히려 중국에다가 중국 핀테크 회사에다가 빅테크 회사 그러니까 뭐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돈을 넣고 있대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코어의 중심은 아까 블랙록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달러화는 약세화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내수 시장은 커질 거다. 리오프닝이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이끌 거다. 상승으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이클 버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들 이 두 개의 축은 중국의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달러화는 진행될 거고, 자,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뭐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러들자 헤지 펀드들이 대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버리 혼자서 중국 빅테크 주를 쓸어담는 역주행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서도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 결과값은 나오겠죠. 자, 어쨌건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란 추가 제재 검토 중 우크라이나 새 지원책 마련. 이 얘기. 미국은 러시아를 그리고 인도를 제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들이 선택한 거는 달러를 사용하네. 근데 최근에 이란하고의 교역에 있어서도 제재를 한대.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탈달러화가 더 공고히 되는 거예요. 더 가속화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미국은 입지가 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예전에 그랬죠. 미국이 금리를 뭐 인상하면 다른 신흥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양털깎이를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린 보통 옛날 공식을 많이 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코비드19를 통해서 전 세계 인프라망이 미국 주도의 G7에서 중국 주도의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가 전부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공급망 인프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미국 주도의 G7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주도하는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 국가들이 더 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진행을 시킬 거고, 이게 아마 이 말이 정답일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 오늘 얘기하는 거 틀리고 뭐 일주일 뒤에 무슨 뉴스 보고 또 얘기하는 거 틀린 사람들이니까 뭐 분석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또 베끼겠죠.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영상을 보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겠지만, 어쨌건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야 아마. 뭐 어저께 이제 제 구독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베끼고 있다. 근데 뭐 그냥 윤리 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어쨌건 채널의 확장이나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베껴서 카피하는 것보다는 내 주체적인 논리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